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식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론 DFSST 제3강 과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제2강의에서요. 과제 선정 배경 기술을 설명했었습니다. 3C 관점이고요. 고객, 또 경쟁사, 또 자사 관점에서 과제가 왜 탄생했는지를 설명하려는 그런 접근을 얘기를 했었죠. 네, 과제 선정 배경 기술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알려져 있는 제품들,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제품들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요. 내용을 좀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기능들을 이제 가감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는 얘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왜 연구 개발을 하느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기술하면 문제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특성을 얼마에서 얼마로 올려야 된다. 또 그렇게 올렸을 때의 재무적 성과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목표 기술하고도 연계시킬 수가 있는 거죠. 또는 현재 전혀 없다. 새로운 제품이다. 또 새로운 기능이다. 그리고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다. 이렇게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 기술이 아니고 기회 기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우리가 새롭게 가짐으로 인해서 또는 시장에 판매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특성들을 얼마큼 올려야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기회 효과는 어떻게 된다. 이것을 이제 목표, 효과 기술로 연결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개발 과제들, 기존의 제품을 기반으로 할 경우는 과제 선정 배경 기술과 문제 또는 기회 기술과 목표 효과 기술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론 DMAIC 4강 인터넷 강의를 보시면 이제 과제 정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DMAIC라고 하는 건 기존의 프로세스가 있는 상태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세스죠. 문제 해결 과정이죠. 프로세스죠. 그런데 이건 지금 연구 개발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연구 개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 방법론 DMAIC에서 쓰는 이런 과제 기술서를 그대로 차용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제품군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의 개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연구 개발 활동들이. 그 외에 이제 범위 기술, 팀원 기술, 일정 기술은 동일합니다. 과제 관리라고 그랬죠. 여기까지가 이제 과제 기술이라고 그랬고, 과제 정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제 관리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DMAIC에 쓰던 그 과제 기술서를 DFSS도 대부분 그대로 가져다가 쓸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연구개발 아주 고유의 새로운 것을 뭐 창조한다든가 규모가 좀 있다든가 그래서 연구개발 고유의 관점에서의 과제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당되는 내용 특히 이제 교재에 그대로 여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순수하게 연구개발 차원에서 새로운 것 또는 기능이 좀 많이 보완되는 그런 유형들에 대한 과제 정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는 이제 사전 진단, 목표, 효과, 범위, 팀원, 일정인데요. 큰 차이점은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 우리가 학습해야 될 요소들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사전 진단, 이것은 이제 문제와 기회 기술을 합친 용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하는데 우리가 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죠. 갖고 있는 능력들이 또는 역량들이 또는 인프라가 있느냐를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 문제 기술이 되는 거죠. 또는 그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또 혁혁한 어떤 뛰어난 능력들을 또 파악을 했다 그러면 그 능력들을 역량들을 활용해서 제품을 조금 더 의미 있게 고객이 원하는 수준까지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건 기회 기술이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문제와 기술을 기회 기술을 합쳐진 내용이 사전 진단이다. 자, 그럼 그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일단 보유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TRM, 테크놀로지 로드맵이에요. 기술적으로 어떤 단계별로 시간대에 따라서 발전돼 가느냐 이런 것을 조사를 하는 거죠. 그 되어가는 그런 그 기술적인 내용들에 맞춰서 또는 제품들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을 우리가 개발해야 될 때 어떤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진단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가용 기술, 개발해야 될 제품이 결정이 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은 또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개발 역량, 자원이라는 건 이제 서포팅 해주는 여러 가지 출처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히 사람이 이제 중요할 수도 있고요. 또 인프라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프로세스, 제품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냐 상황이냐를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전 진단이라고 하는 요소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목표는 이제 전략 캠퍼스. 전략 캠퍼스는 이제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을 혁신시키는 이런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략 캠퍼스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제품의 중요한 가치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현재 수준과 지향해야 되는 어떤 목표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를 가늠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죠. 큰 규모의 어떤 목표 설정할 때 유익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목표 원가, 제품을 개발하는데 원가가 또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죠. 원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경쟁력이 생기고 또 시장에서 판가가 또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수익, 이런 것들이 다 추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밸류 체인 관점에서 이제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서비스 이런 것들이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목표들이, 필요한 요소들이나 목표들이 설정이 돼야 되겠죠. 또 제품이라 그러면 스펙들, 스페시피케이션, 규격들, 사양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수준까지 가져가야 되느냐, 경쟁사나 시장 분석을 통해서 확보를 또 해야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목표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들인데, 이걸 전부 다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제품의 어떤 특성이나 특징별로 선택적으로 우리가 목표 기술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목표 달성하면 효과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재무 성과를 얘기를 합니다. 금전적 성과를 얘기를 하는데요. 순수하게 이제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서 제품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사업성, 즉 얼마나 돈이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네트 프레젠트 밸류, 순현재 가치, 미래에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오면 현재 이런 것들은 현재 가치로는 얼마큼 되는지 그 규모를 알아야 개발의 수준을 가늠하고 임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IRR, 이것은 이제 인터널 그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인터널 레이트 오브 리턴이라고 그래서 투자의 규모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금전적 표현입니다. 투자를 했을 때 미래의 그 현재 가치가 얼마큼 된다. 그거보다는 미래 수익이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현재 투자하는 금액 대비해서. 만약에 현재 투자하는 것이 미래 금액 수익 대비해서 낮다 그러면은 제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이런 어떤 의사결정에 쓰이는 것이 이제 IRR이 되겠습니다. 또 연구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파생되는 상품의 어떤 성과들, 또 시너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파급되는 파생 어떤 영향력, 또 기술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갖고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또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하나의 효과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MGPP, 멀티 제너레이션 프로덕트 플랜이라고 그러죠. 한 번에 못 갑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나눠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요소라면 1단계 1세대를 우리가 완료하고 2세대를 또 완료하고 언제까지 이제 3세대를 통해서 진행하겠다라든가, 아니면 현재 기술이 1세대, 2세대, 3세대 나눈 중에 우리는 2.5세대, 3세대 기술을 갖고 진행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용들을 세대별로 구분을 해서 표현해내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바로 범위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잘 알고 있는 이제 머큐리, 제미니, 아폴로 프로그램 있죠. 한 번에 달나라를 못 가니까요. 지구를 나갈 수 있는 기술, 또 나간 다음에 이제 도킹하는 기술이라든가, 그것이 제미니, 또 달나라에 이제 착륙하는 여러 가지 관련된 기술들, 이런 것이 이제 아폴로죠. 그래서 단계별로 접근하는 그런 형태들은 이제 세대별로 나눠서 표현하는 것이 이제 MGP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덕트 플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프로세스 플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응용적인 그런 기법, 파생 기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팀원 기술, AR, 아미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승인하는 사람은 누구고, 리소스, 어프로브, 리소스, 지원하는 전문가들, 멤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팀원들이죠. 또 인터레스팅 파티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프로세스 오너, 제품을 담당해서
여러 가지 사업화를 추진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인터레스팅 파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군지 어느 단계에 개입을 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미 모델이 되겠고요. 일정 기술에서는 이제 CPM, 크리티컬 패스 메서드죠. 그래서 이것은 비용과 일정의 어떤 관계를 따지는 그런 접근법이고요. 퍼트는 일정 관리, 순서 일정 관리 기술입니다. 그래서 주 경로를 이제 파악을 하고 주 경로가 영향받지 않도록, 주 경로가 영향받으면 전체의 일정이 이제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주 경로를 확인을 하고 활동들을 어느 기간 또 가장 빨리 단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일정 관리 기술과 관련돼서 조금 논리적이고 수치적으로 평가하는 표현하는 것이 이제 퍼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연구개발 우리 과제 중에서는 이 퍼트가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전진단 문제 기회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진단 문제 기회 기술, 이것은 이제 사전진단 이렇게 언급하면 되고요. 문제 기술과 기회 기술을 합쳐진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연구개발을 할 때 조금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이 있으면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이제 문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량적으로 뛰어난 것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우리가 제품 개발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회 기술 항목에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보유 기술 중에 이제 TRM입니다. TRM은 단순히 테크놀로지 로드맵 이와 같이 이제 일자별로 연도별로요 기술적인 여러 가지 필요한 발전 단계를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이와 같이 연도별로 시계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현재 어떤 식으로 가고 있다, 또 고객이 어떠한 내용들을 원하고 있다라는 이런 그 분석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맞는 제품의 형태들이 또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개발되지 않은 제품도 물론 있을 거고요. 개발 중에 있거나 상용화 중에 있는 그런 제품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드맵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제품군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 맞는 기술적인 요소들이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기술들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제품을 구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될 그런 기술적인 요소들, 내용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이제 TRM이고요. 또 예상 기능들이 있어요. 제품군이 이제 결정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이러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바로 이 설계 기술이라든가 부품, 공정 기술, 즉 소요 기술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 이런 내용들이 또 진단,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개발 역량이죠. 우리가 이제 필요한 역량들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우리가 역량들이 있고 또 X축에는 밸류체인, 밸류체인은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연구개발, 제조, 또 시장에 나갈 때까지 서비스 판매까지를 하나의 단계로 좀 구분한 겁니다. 밸류체인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꼭 우리가 확보된 역량들, 필요 역량들이 어느 정도 밸류체인별로 갖고 있는지 0.5, 1, 2로 구분을 하면 각각의 어떤 역량들의 중요도하고요.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단계별, 밸류체인 단계별 보유 어떤 수준하고 이와 같이 이제 덧셈을 하면 이렇게 더한 거죠. 0.5, 0.5, 1이니까 2가 됩니다. 그래서 전사 역량이 나오니까 중요한데도 전사 역량이 낮은 뭐 이런 요소들은 우리가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향상시켜야 되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제품을, 신제품을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현재 상태는 어떻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파악해내는 이런 어떤 분석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겁니다. 대부분은 기존 제품군을 기반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가 어떤 내용을 약간 가감하는 이런 정도라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보유되는 어떤 기술적인 수준이나 역량 이런 걸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금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교재 76, 8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목표 기술인데요. 목표 기술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전략 캠퍼스나 뭐 원가 분석, QCTS 분석이나 스펙 분석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라고 하는 것을 딱 뭐 어떤 특성을 얼마에서 얼마로 올리겠다 이런 기본적인 목표 설정도 있겠지만 새로운 제품군을 우리가 개발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요소들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목표 기술의 전략 캠퍼스입니다요. 전략 캠퍼스는 가치 혁신이죠. 2005년에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향을 일으켰던 내용이죠. 프랑스의 인사이드에 우리나라 좀 김희찬 교수가 있고요. 또 르네 마보안이라고 하는 교수가 만들어낸 그런 그 내용이고, 기존과의 어떤 차별성 뭔가 있으니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이 됐겠죠. 기존에 이제 경쟁 전략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을 하게 되면, 이겨내면 시장에서 우린 살아남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로 기업에서 많이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블루오션 전략은 바로 이제 가치 혁신이죠. 이와 같이 이제 가치가 뭐냐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경쟁사나 시장의 어떤 평균값과 비교를 해서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높여주는 거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공간의 시장을 우리가 창출해내는 겁니다. 네, 그런 어떤 접근법을 보통 이제 블루오션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큰 규모 있는 그런 내용보다는요, 본 내용에서 일단 목표 기술에서의 활용은 바로 이 전략 캠퍼스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 또 강한 부분 이런 걸 찾아내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높여주기 위한 ERRC, Eliminate, Raise, Reduce, Create라고 하는 기법, 툴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높여주는 이런 전략을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 캠퍼스는 좀 큰 규모의 현수준 진단과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용도로 써먹으면 굉장히 좀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력과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재를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설정할 수 있는 게 목표 설정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목표 원가입니다. 원가는 가격이나 판매 가격이나 이제 목표 수량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돼야 되죠. 그를 통해서 목표 원가가 설정이 되면 수익이나 또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익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이 가능을 합니다. 우리 교재 91페이지에 이제 원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 접근법을 5가지로 이제 구분하고 있어요. 시장조사, 세계 최고 수준 조사, 업계 최선의 설계 제품 조사, 학습 곡선 조사, 내부 의사결정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교재를 참고하시고요. 뭐 간단히 뭐 요약을 해드리면 시장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가 기획제도와 같은 얘기입니다. 시장 분석을 통해서 제품,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의 기능이 뭐냐, 기능을 찾고요. 그 기능들을 조합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그 제품 컨셉,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죠. 그래서 그 제품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판매 가격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 결정을 통해서 뭐 이익을 좀 차감하거나 그러면 원가가 나오죠. 그 원가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밸류 체인에서의 이제 고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원가 기획 제도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 원가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업계 최선의 설계 제품 조사 방법은 예상 기능들이 있다 그러면 경쟁사에서 가장 그 원가 조사를 해서 가장 작은 원가들 그런 것들만 이루어진 최종 그 유닛 코스트를 확보하는 이런 어떤 접근법도 가능하고요. 또는 조금 더 수치적인 거지만 학습 곡선을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뭐 생뚱맞은 제품을 개발한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제조의 인프라가 갖추고 있거나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다 그러면 기존의 그 유사 자매 제품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유사 제품들이. 그래서 그 유사 제품들을 통해서 원가의 어떤 구조, 생산량이 증가하면 원가는 떨어집니다. 그것을 수치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번 새롭게 만들어낸 제품이 이 정도의 기존의 학습률, 즉 어느 정도 비슷할 거냐, 그것이 뭐 90%냐, 80%냐에 따라서 0.9, 0.8 내용들이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는 n의 어떤 값을 넣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생산량, 목표 생산량에 도달했을 때의 적정인 원가를 추정해 내는 거죠. 뭐 이런 접근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산 내용은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스펙 같은 것도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부품이나 기능이나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스펙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조사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목표 스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효과 기술입니다. 단순히 목표를 얼마에서 얼마로 올리겠다 이럴 경우에 나타나는 재무적 성과를 효과 기술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새롭고 좀 규모 있는 연구개발 과정이다 라고 봤을 때는 그 효과를 좀 세분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R&D를 통해서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있고요. 또 과정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성과 이런 것들은 이제 효율성 효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인풋 대비 아웃풋이죠.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나오는데 아웃풋은 주로 논문, 특허, 지적재산, 표준, 시제품, 신공정 이런 내용들을 산출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아웃컴, 경제적, 어떤 금전적인 파급 효과 또는 어떤 그 영향력, 사회적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재에 보시면 그 출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출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에 대한 평가, 이것은 이제 회계감사, 어떤 그 금전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활용에 대한 적정성, 또 연구윤리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단순히 뭐 돈을 재무 성과를 얼마큼 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과정에 대한 이런 연구윤리 이런 게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희석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하면 뭐 이와 같이 직접적 성과에 관련된 내용들, 논문, 특허 이것은 이제 아웃풋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웃컴적인 요소들은 이제 경제적 성과, 과학기술적 영향, 사회적 영향 이렇게 구분해서 특히 우리는 기업에서의 수익을 많이 따지죠. 그 외에도 이러이러한 유형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품의 성향이나 회사의 비즈니스적인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조 라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추정 손익계산서죠.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익이 얼마큼 되느냐라고 하는 최종적인 순이익을 이제 추정해내는 것이죠. 연도별로 뭐 그런 것이 의사결정하는 실무 임원들, 의사결정권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제조 어떤 경비들 이런 걸 따지면 제조 원가 명세서에 농업이나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목록화가 되고요. 손익계산서 추정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연도별로 이와 같이 이제 제조 원가 경비가 들어가고요. 또 그 판매하고 관리하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내용이 들어가면 또 설비와 관련된 감가상각비죠. 내용 설비와 관련된 비용들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익이 높아진다 그러면 투자할 가치가 생긴다는 얘기죠. 제품 개발 관련된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지금은 이제 연구개발 초기 과제 정의 단계니까 이런 부분들이 규모 있는 과제 같은 경우는 굉장하게 중요한 요소로 그 자리를 할 겁니다. 이것은 템플릿에 정의된 내용이고요. 템플릿은 참고로 홈페이지나 또는 카페 이런 부분에 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송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범위 기술인데요. 이제 프로세스를 어디부터 어디 할 거냐, 연구기획부터 뭐 시생산까지 할 건지, 아니면 연구개발로 끝날 건지, 테스트 샘플로만 만들 건지, 뭐 여러 가지 기술 개발 과정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정하는 것이 이제 프로세스 범위. 공간적 범위는 물리적인 공간도 물론 해당되겠습니다만 중앙연구소처럼 이 일을 프로세스를 할 때 걸쳐 있는 여러 가지 팀들, 부서들을 여기다 기술을 하면 이러이런 팀들이 서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겠죠. 엮여서 일이 추진이 되는구나. 또 유형적 범위는 정확하게 요거다라고 이제 짚어주는 거죠. 제품 개발인지 기술 개발인지, 기술은 또 어떤 기술인지, 제품은 어떤 유형의 제품인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정의해 주는 것이 유형적 범위입니다. 유형적 범위가 너무 모호하면 바닷물 끓인다 그러죠. 그 다음에 기술적 범위입니다. 멀티 제너레이션 프로덕트 플랜의 개념으로 세대별로 나눌 수가 있고 2세대에 이런 방법과 기술을 가지고서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런 제품이 이런 기술과 이런 목표 시장을 가지고 언제 출시할 목표를 가지고 또 시장에는 어디에 포지셔닝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윤곽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네, 범위 기술에 대한 내용, 자세한 내용은 교재 109페이지부터 15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팀원 기술, 뭐 조직도를 마련하면 누가 언제 뭘 하는지 잘 모르죠. 정확하게 뭐 역할들은 나눠져 있습니다만 단계별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명확하게 있어요. 과제 수행 기간 동안에 전부 다 그냥 모든 이제 그 과제 수행에 투입되는 건 아닙니다. 단계별로 어떤 단계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알고 어느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또 규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팀원별로 단계별로 해서 네,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죠. 팀원은 이제 리소스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A는 이제 어프로브라고 그랬죠. 인터레스팅 파티는 이제 PO 개념이고요. mem은 멤버, R은 이제 교수나 외부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운영 규칙은 어떤 단계에 어떤 식으로 모여서 어떻게 진행이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규칙을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과제라 그러면 특정한 때 특정하게 모여서 리뷰를 하거나 향후를 또 논의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일 수가 있겠어요. 다음 이제 일정 기술이죠. 일정 기술은 이건 이제 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주 경로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 경로가 위협을 받으면 변경이 생기면 전체 일정이 틀어지는 겁니다. 그럼 주 경로는 뭐냐? 바로 이와 같은 퍼트 분석을 통해서 확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은 기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교재에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또 중요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엑셀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요. 필요한 분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이제 과제 기술서라고 그러죠. 과제 선정 배경 기술과 사전 진단을 통해서 어떻던 부분들, 어떻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높여나가는 이런 접근, 또 목표의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과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범위 기술, 네, 팀원 기술, 일정 기술을 통해서 전체 우리가 나아갈 어떤 방향들에 대한 정리가 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DMAIC 같은 경우는 또는 DMAIC의 과제 기술을 쓰는 그런 연구개발 과제에는 이와 같이 하나의 기술서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된 내용은 굉장한 규모가 좀 있었죠. 이와 같은 접근을 시도하신다 그러면 분명한 각각의 백데이터들이 앞장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장의 용어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좀 어렵다. 지금 같은 어떤 과정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자세한 내용은 교재에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설명들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